자,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도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머리 위에. 3층에. 3층에 그 구경하고 싶으면 다음 시간에 3층에 가서 한번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빔을 쏴가지고 요 화면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세상 좋다, 그죠? 앉아가지고. 특히 3층에 있는 사람 졸지 마시오. 왜? 거기는 이게 이제 형광불을 못 켜요. 이 불을 켜면 빔이 너무 희미해서 그래서 다 끄고 있거든요. 캄캄하게 해가지고 앉아서 졸고 있는 거 아이가 지금. 시간 나면 제가 올라가서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하여튼 3층에 계신 분은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 746조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이 됐는데 이중매매하고 요 첩계약 관계에서 746조 잊지 마시고 우리가 103조하고 관련해서 출제가 되면은 103조, 104조, 746조 이 세 개 조문을 결합해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세 개 조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통정허위 표시다. 그리고 을이 병한테 또 팔았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는 불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746조가 적용이 안 돼요. 746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은 권리 없는 자로부터 병이 넘겨받았죠.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병이 넘겨받으면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근데 108조 2항을 보시면은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선의면은 취득하고 악이면은 취득하지 못하고 반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통정허위 표시 무효가 아니고 103조에서 무효다. 첩계약으로서 정의로서 무효다. 103조로서 무효다. 이때는 불법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줬다면은 불법 원인 급여를 했단 말이야. 따라서 갑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결과로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권리자로부터 병이 넘겨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됐죠? 그 연습을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중매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앞을 보지 마시고 제가 질문할 걸 알고 앞을 보고 대답하려고 지우지도 안 했어. 지우지도 안 했어. 어째그리 제가 질문할 걸 예상을 하고 질문으로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이중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따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됐죠? 이때 제1매수인 을의 대책은 5개가 있다. 첫째는 법정 해제,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는 대상 청구. 그리고 5개가 있는데 2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는 안 된다. 그 다음 을은 갑과 병 사이에 이중매매를 채권자 취소도 할 수 없다. 그 5가지를 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적극 가담하면은 무효로 가죠. 예외적으로. 자, 무효로 갑니다. 적극 가담하면은 정의에 반하는 짓으로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러므로 병의 등기는 말소돼야 한다. 말소 청구는 누가 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제1매수인 을은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 갑은 소유자인데 그래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말소가 되면은 갑으로 복귀되고 갑으로 복귀되면은 을은 매매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온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민법 104조는 불공정 행위는 역시 아까 똑같습니다. 103조고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104조 불공정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공정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이어야 하고, 가해자, 수익자, 폭리자는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면서 악이 이용하려는 의사, 고의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자, 불균형의 동그라미를 딱 쳐보시고, 불균형 판단 시기, 우리 화요일날 수업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자꾸 보충합니다. 불균형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시냐 이행기냐 했을 때 법률 행위시, 매매시다. 매매시를 기준으로 불균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균형의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시, 이행기는 아닙니다. 자, 위 세 가지 요건은 모두 누가 입증해야 합니까?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현저히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세 가지 모두 다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 104조는 계약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며 불공정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있어야 104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에 적용되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예, 채권 포기 행위. 채권 포기에도 불공정이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행위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채권 포기 행위. 자, 채권 포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가지. 정여나 경매. 정여나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여를 통해서 넘겨받았다. 경매를 통해서 넘겨받았다. 이거는 불공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법률행위 해석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행위를 할 때 애매하게 했습니다. 애매하게 했을 때 확실하게 하는 수단, 그걸 법률행위 해석이랍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을 잘못했다. 이거는 사실 문제이냐 법률 문제이냐. 법률 문제다. 사실 문제라고 하면은 대법원의 재판을 못 받아요. 맞죠? 법률 문제가 돼야 대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상고 이유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1심에서 2심으로 불복하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항소라 했죠. 항소, 그죠? 판결이 돼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2심에서 3심 상고 이렇게.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상고,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항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 그래서 우리가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심. 사실을 위주로 해서 재판한다. 근데 대법원은 뭐라 했습니까? 법률심. 법률 문제만 재판합니다. 자, 따라서 법률 행위 해석을 잘못했을 때 그걸 사실 문제로 봐버리면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죠? 대법원에서는 사실에 대해서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법률 문제로 봐버리면은 1심에서도 받을 수 있고 2심에서도 받을 수 있고 대법원인 3심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재판 기회를 보장할 목적으로 법률행위 해석 문제를 무슨 문제로? 법률 문제로 봐서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상고 이유가 된다. 자, 따라서 첫째 줄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유가 된다.
자,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의사 중심으로 해석한다. 의사. 자, 의사에다가 다시 표시를 하시고 진의, 진의 같은 말입니다. 진의. 말을 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거든요.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사, 진의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자, 표의자의 의사 중심, 진의 중심으로 해석하여 표의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이 없는 법률 행위에 적용된다.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없는. 자, 상대방이 없는 법률 행위 네 가지 좀 전에 얘기했죠. 유언과 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번에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표시 중심. 표시는 말이다. 의사는 생각이다. 표시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의자의 표시 중심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이 있는 법률 행위에 주로 적용된다. 자, 다만부터가 제일 중요하죠. 다만 상대방이 있는 경우 서로 간의 의사가 완벽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그럼 원래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규범적 해석을 해버리면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더라도 서로 간의 의사가 완벽하게 일치하면은 의사대로 무슨 해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를 뭐라 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한다. 잘못된 표시라도 피해가 없다.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죠? 잘못된 표시를 해도 피해가 없다. 이거는 국어적인 의미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서로 간의 의사가 일치하면은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뭐란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한다. 자, 3번의 보충적 해석은 위 두 해석 방법과 대등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는 해석 방법으로 무슨 사건? 조금 전에 했다. 후유증 사건에서 적용된 해석 방법이다. 판례입니다. 유일하게 나온 거. 후유증 사건. 그래서 후유증 사건 딱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보충적 해석. 자, 보충적 해석 특징 좀 전에 네 가지 불러드렸죠. 첫째는 뭐였다? 기억이 날까? 보지 말고. 보충적 해석 처음에 보는 습관 들이지 말고 이렇게. 내가 한번 추론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첫째,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한다. 두 번째, 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세 번째, 후유증 사건에 적용된 예다. 네 번째,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한다. 됐죠? 그런 거 다 기억하시고. 자, 13번. 자, 의사표시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의사표시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갑니다. 자, 첫째, 의사표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크게 나눠서 정상적인 의사표시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나누는데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흠 있는 의사표시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분류한다. 그 분류 방법을 딱 기억해야 됩니다. 크게 나눠서 뭐요?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자, 비정상적에는 흠 있는 의사표시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흠 있는 의사표시 줄 것이고. 자, 흠 있는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의 흠결.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이런 뜻입니다. 자, 흠 있는 의사표시, 의사의 흠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전부 다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분류한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흠 있는 의사표시, 의사의 흠결 이렇게 했죠. 자, 거기에 분류하는 게 밑에 다시 나옵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해가지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의사의 흠결, 흠 있는 의사표시. 자, 거기에는 다시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허위 표시, 모른다. 차고. 그 다음 허위 표시에는 혼자서 알고 있다. 단독 허위 표시. 쌍방이 알고 통정했다. 쌍방 허위 표시.
그 쌍방 허위 표시 내가 앞에 비진이 표시 말을 안 했고 단독 허위 표시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 단독 허위 표시하고 대응되는 거는 쌍방 허위 표시 아닙니까? 그래 해놓고 이제 우리 법에는 비진이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이래 가야지. 급해가지고 괄호부터 먼저 하면 안 되지. 응? 괄호를 읽는 게 아니고 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외부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로는 기망에 의한 사기와 협박에 의한 강박이 있다. 자, 단독 허위 표시는 조문에, 비진이 표시, 쌍방 허위 표시는 조문에,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잘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체계. 자, 여기 잠시만 봅시다. 크게 정상적인 의사표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정상적이라서. 그 다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시험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의사와 표시가 뭐 일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다만 외부적인 하자가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좀 전에 흠 있는 의사표시. 또 뭐라 했습니까?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이 나열로 써놓은 거를 이게 체계로 딱 한번 써봐야 돼 자기가. 그러면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여기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두 가지 아닙니까? 맞죠? 알고 있다를 뭐랍니까? 그대로 논리적으로 허위 표시. 모르고 있다를 뭐라고? 차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허위 표시는 다시 두 가지로 혼자서 알고 있다. 단독 허위 표시. 두 명 다 알고 있다. 쌍방 허위 표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 여기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뭐요? 기망. 하나는 협박.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를 우리 조문에는 뭐라 돼 있다? 비진위 표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라 돼 있다?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여기는 107조, 여기는 108조 이렇게. 착오는 109조에 있습니다. 기망은 뭐라 돼 있다? 사기. 협박은 뭐야? 강박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110조에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착오하고 사기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 대부분 다 보세요. 3억짜리를 을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을에게 1억으로 지금 팔았어. 3억으로 3억짜리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얼마 손해를 봤습니까? 갑이 1억을 손해봤죠. 2억을 손해봤죠. 그죠? 왜 그러냐? 사기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기. 근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3억짜리인데 1억짜리인 줄 착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뭘 했단 말입니까? 착오를 했어. 이렇게. 자, 이 경우에 갑은 사기로 매매를 취소하느냐 착오로 취소하느냐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개념을. 그러면 사기하고 착오가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은 사기, 불일치하면은 착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을로부터 갑이 사기 비슷한 거를 당했는데, 그리가 착각 비슷한 걸 했는데, 그래서 3억짜리를 1억에 넘겼는데, 그럼 사기로 취소하느냐, 착오로 취소하느냐 딱 봤을 때, 만약에 시험에 갑은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3억짜리인데, 1억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1억으로. 3억짜리인데. 3억짜리인데 1억으로
생각을 하고 1억으로 표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착오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3억짜리를 1억짜리로 생각하고 1억짜리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이때는 뭐다? 착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3억으로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1억으로 표시를 했다 이래 나왔어. 그러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그때는 뭐요?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기하고 착오는 같은 사건에서 일어나는데 정확하게 뭐로 취소할 것이냐 그거는 사기와 착오의 개념을 잘 봐란 말이에요. 착오는 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 다만 외부적인 하자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 체계도를 좀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쟁점 13번은 괄호 안에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비진위 표시,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이렇게 있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107조 비진위 표시. 자, 비진위 표시가 뭔가 그러면 저 체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체계 속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만 알고 있다. 이게 뭐야? 비진위 표시. 자, 비진위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7조. 그럼 유효란 말입니까? 무효란 말입니까? 유효.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유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비진위 표시임을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이다. 자, 비진위 표시는 원칙은 유효, 예외는 무효. 그러나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돼 있죠?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 합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자, 비진위 표시가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딱 익혀야 됩니다. 그림. 간단하게 딱 와야죠. 그 조문이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체계를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이 물건을 을한테 정의하겠다. 그래 해가지고 물건이 넘어갔어. 을이 병한테 또 넘겼어. 이렇게.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갑은 머리를 딱 분석해 보니까 정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그걸 갑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란다? 비진위 표시. 그래서 갑은 정여를 비진위 표시로서 했다 이 말입니다. 비진위 표시. 그럼 갑은 을에게 비진위 표시로 정여를 해서 을에게 넘겼고 을은 또다시 병한테 넘겼다. 이런 경우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비진위 표시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갑만 안다. 비진위 표시. 을도 알고 짰다. 통정허위 표시. 모르고 했다. 착오. 이리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맞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총 3개 있다. 자, 갑만 알고 있다. 비진위 표시. 두 사람이 짜고 알고 있다. 통정허위 표시. 모르고 있다. 착오. 이리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치하면은 사기와 강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비진위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조문 따라가 보자 이 말입니다. 자, 비진위 표시는 아무 소리 없으니까 뭐였습니까? 유효. 유효이면은 권리를 취득하죠. 권리를 취득한다.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죠. 무조건 취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답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외적으로 비진위 표시가 무효로 갈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무효였습니까? 갑이 비진위 표시하고 있음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앞으로 줄여가지고 알 이렇게 합니다. 알 아시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다 고의,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을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은 무효, 선의 및 무과실이면은 유효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비진의 표시가 유효냐 무효냐 따라서 을이 권리자냐 무권리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효 무효는 뭐에 달려있다? 을의 상태에. 을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은 유효, 악의 또는 과실이다 그러면은 무효. 아시겠죠? 그럼 예외적으로 무효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입니다. 그럼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죠. 이때는 뭐로 봐라? 법률 규정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을 봐라 해가지고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좀 전에 비진의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항할 수 없으니까 선의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악의자는 불취득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에? 쉬워서 미치겠다 그죠? 구조를 잘 기억해라. 구조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물으면은 이놈을 봐란 말이야. 그럼 이놈이 권리자냐 무권리자냐? 그건 뭐를 봐라? 비진의 표시가 유효냐 무효냐 그걸 봐야 돼. 그럼 유효냐 무효는 뭐에 따라서? 을의 상태에 따라서. 자 연습해 봅시다. 을이 선의 및 무과실, 비진의 표시는 유효. 맞죠? 을은 권리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 됐죠? 그 다음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다. 비진의 표시는 무효. 을은 무권리자. 무권리자로부터 병이 넘겨받았다.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조문 때문에 선의자는 취득, 악의자는 불취득. 되겠죠? 이게 단대물 간단하게.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민법 107조 비진의 표시는 유효임이 원칙이다 해놓고 다만 비진의 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네요. 자, 그 밑에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알면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이며 표의자가 단독으로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이다. 맞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를 다른 말로 단독 허위 표시, 심리 유보 이렇게 부릅니다. 단독 허위 표시, 심리 유보. 자, 민법 107조 비진의 표시는 신분행위, 단체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신분행위를 비진의 표시로 하면은 뭐 언제나 무효, 나머지를 비진의 표시로 하면은 언제나 유효.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악에 따라서 유효 무효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분행위는 무조건 무효, 나머지는 무조건 유효. 뭘 했을 때? 비진의 표시로 했을 때. 자, 밑에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랍니까? 진의. 진의. 진의는 그 원래의 의미가 진정한 의사거든요. 맞죠? 진정한 의사. 그 진정한 의사도 되고 진의도 되고 그냥 의사도 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의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진정한 의사 또는 의사. 그래서 의사에 없는 진의가 아닌 표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게 표시했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는 머릿속으로 A인데 말은 뭐라 했다? B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비진의 표시란 말이에요. 비진의 표시. 그래서 진의의 동그라미를 딱 치셔가지고 같은 말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진정한 의사,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생각 이걸 적으시겠다. 생각. 생각 O, 희망 X. 그러니까 진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표의자가 희망하는 사항이다. X입니다.
희망하는 사항이 아니고 표의자의 현재의 생각이다. 판례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 자,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생각. 자, 오른쪽으로 통정허위 표시. 자, 민법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뭐다? 무효이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 요거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 107조 비진위 표시 무효, 108조 통정허위 표시 무효. 이 두 가지만 상대적 무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상대적 무효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를 뭐라고?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 그걸 뭐요? 절대적 무효. 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다만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자,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는 물론이고 상대방도 알면서 서로 통정하여 하는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 불일치함을 쌍방이 안다. 플러스 통정까지. 통정은 정을 통한다 이 말입니다. 합의하고 같으면 합의. 아는 거하고 합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는 거는 그냥 인식만 하는 것이고 합의는 서로 짜고 이렇게 뭔가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정이라는 의미는 안다보다는 더 합의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합의. 자, 통정허위 표시 요건 세 가지가 뭐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 다음에 그것을 안다, 세 번째 통정, 세 가지. 자, 그 밑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에 비진위 표시에는 적용되나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없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통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통정은 합의, 짜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합의를 하거나 짤라 하면은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에는 통정허위 표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적용된다? 비진위 표시는 적용됩니다. 비진위 표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없어. 상대방이 없어 지금. 통정허위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진위 표시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면은 비진위 표시는 된다 그랬잖아요. 되는데 상대방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예외적인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법률 행위를 비진위 표시를 하면은 항상 원칙대로 되어버립니다. 유효 이렇게 된다. 유효.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제가 언제나 유효임 이렇게 써놨죠, 그죠?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는 비진위 표시는 적용되고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비진위 표시가 적용이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를 비진위 표시로 하면은 항상 뭐다? 유효다. 자, 108조는 746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746조 불법 원인급여. 자, 불법 원인급여는 불법이죠. 이때 불법이란 말은 103조 104조를 이야기합니다. 103조 104조 불법.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비진위 표시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적용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적용된다. 이게 이중매매하고 결정적인 차이다. 불법 원인급여. 자,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는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러면 746조 저 위에 하나 써가지고 740 나온 김에 자, 불법 원인 급여는 본문하고 단서가 있습니다. 본문 옆에다가 메모를 딱 해놓으세요. 단서. 자, 본문은 쌍방 모두에게 불법이 있을 때, 단서는 일방에게만 불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쌍방 모두가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일방에 불법이 있을 때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불공정 법률 행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래 됩니다. 이게 746조. 그러면은 쌍방에 불법이 있다. 이게 내나 103조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일방에게만 불법이 있다. 이게 104조예요. 이렇게. 자, 746조 본문은 쌍방이 불법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쌍방 모두가 반환 청구를 못한다. 746조 단서는 한쪽에만 불법이 있어. 그 불법이 없는 쪽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불법이 있는 쪽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연습.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억으로 지금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1억이 이쪽으로 넘어왔어. 자, 앞으로 보세요. 이 매매가 무효로 됐단 말이에요. 무효. 이렇게. 그러면 갑하고 을이 매매해가지고 토지 넘겨주고 1억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매매가 무효로 됐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 청구, 을은 갑에게 1억 반환 청구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 없어? 대답 안 하는 게 답인데. 예. 뭐로 무효냐 그거를 봐라 이 말입니다. 자, 연습하자. 108조, 103조, 104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다. 반사회적으로 무효다. 불공정으로 무효다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로 108조로 무효이면 746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을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103조가 104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은 몇 조가 적용된다? 746조가 적용돼 버립니다. 그래서 103조에 의해서 이게 무효다. 그러면은 746조 본문이 적용된다. 본문은 뭡니까? 갑에게도 불법이 있고 을에게도 불법이 있고 따라서 갑도 토지 반환 청구를 못하고 을도 1억에 대한 반환 청구를 못하고 일이 돼버립니다. 유효인 것처럼 처리돼 버린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불공정이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746조 뭐가? 단서가 적용된다 말 단서. 그러면 이게 3억짜리인데 1억으로 팔았다. 그럼 이 사람 뭐요? 피해자입니까? 그죠? 이 사람은 가해자고. 그럼 이제 104조에 걸려서 746조 단서에 의해서 처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는 뭐? 토지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 을은 1억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는 쌍방의 불법이 있는데 불공정 행위는 누구한테만? 일방에게만, 수익자에게만, 폭리자에게만, 가해자에게만 불법이 있다니까. 누구한테만? 을에게만 불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할 때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가 있어서 토지 넘어가고 돈 넘어가고 이게 무효가 됐다. 그러면은 서로 찾아올 수 있느냐 했을 때 뭘 봐야 된다? 뭐로 무효로 됐냐 그걸 봐란 말이에요. 108조로 무효로 됐다. 그러면 746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갑도 찾아올 수 있고 을도 찾아올 수 있고 103조에서 무효가 됐다. 746조 본문이 적용되기 때문에 갑도 찾아올 수 없고 을도 찾아올 수 없고. 자, 104조 불공정으로 무효가 됐다. 746조 단서가 적용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피해자는 토지를 찾아올 수 있고 가해자는 찾아올 수 없고. 그러니까 요놈이 불공정 행위일 때는 1억 주고 3억짜리를 넘겨받을 때는 뭐가 돼버린다 나중에. 토지는 돌려주고 1억은 뺏겨버리고 이래 된다. 나쁜 짓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연습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서로 넘겨준 상태에서 무효가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 746조가 적용되냐 안 되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108조, 746조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찾아올 수 있다. 103조에서 무효가 됐다. 양쪽에 불법이다. 746조 본문이다. 서로 못 찾아온다. 104조에 걸렸다. 피해자는 찾아올 수 있고 가해자는 찾아올 수 없고 그 연습을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밑으로 16번 착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자, 착오에 의한 취소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상대적 취소, 이걸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조문 이런 거는 머릿속에 딱 들어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누가? 착오자, 효력 발생 주장자.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착오를 한 사람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죠. 그 의사표시를 한 자를 뭐랍니까? 표의자. 그래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것은 표의자, 착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아, 중요 부분에 착오했다. 그래서 내가 취소한다. 이렇게 입증을 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우 중요 부분 여부는 누가? 표의자, 착오자가 입증해야 하고, 중과실이 있냐 없냐는 누가? 상대방. 상대방은 효력 발생 주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이라 나오면 다 맞추지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효력 발생 주장자 이렇게 내버리면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표의자, 착오자, 효력 저지 주장자 같은 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거를 딱 구조를 보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토지가 있는데 지금 을한테 지금 착오로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착오했단 말이에요. 착오. 응? 이 사람은 누굽니까? 상대방이죠, 그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취소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지금 3억짜리를 1억에 넘겼기 때문에. 그럼 취소를 하려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누가 입증한다? 갑이. 중과실이 있다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그러니까 갑은 중요 부분이다 입증해서 취소로 들어가고, 을은 갑 니한테 중과실이 있다, 큰 과실로 니는 착오했다, 그걸 입증해서 취소를 막아버리고 이래 되잖아요. 갑은 중요 부분 입증 취소, 을은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서 취소를 방어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울 때 그 싸우는 모습을 기억해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은 갑이 입증하고 중과실에 관한 것은 을이 입증하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을 뭐라 하느냐? 갑은 착오자, 또 착오에 의해서 말을 했죠. 표의자. 그러면 갑은 요 매매의 효력이 발생했다 주장합니까? 발생 안 했다 주장합니까? 발생 안 했다. 그래서 효력, 예? 발생이 아니고 저지다 말이에요. 저지 주장자. 그 취지를 기억하면 이게 뭐 말장난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은 착오자이면서 표의자이면서 효력 저지 주장자. 또 한마디 더 해볼까요? 예? 효력을 다투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 효력을 뭐라고? 다투는 자. 표현의 다양성에 조금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갑을 뭐란다? 착오자, 표의자, 효력 저지 주장자, 효력을 다투는 자. 을을 뭐랍니까? 상대방, 효력 발생 주장자. 효력 발생 주장자.
니나 해라. 니나 해라. 자, 1번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판례가 쭉 나옵니다. 판례의 타이틀이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요 부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중요 부분이다. 긍정한 판례가 있고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동일성, 물건의 동일성, 법률행위 성질, 토지의 현황 경계, 법률의 착오, 쌍방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긍정했고, 시가 또는 수량 부족에 관한 착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즉 경미한 착오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위에 그 중요 부분 착오 중에서 3번의 법률행위 성질이 있죠. 법률행위 성질은 대표적인 예가 뭐냐? 자,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착각,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착각, 이런 게 법률행위 성질이다 이 말입니다. 토지의 현황은 뭐냐? 하천부지를 농지로 착각했다. 하천부지를 농지로 착각했다.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이라고 본 판례 5가지 기억하세요. 사람의 동일성, 물건의 동일성, 법률행위 성질, 토지의 현황 경계, 법률의 착오, 쌍방의 착오. 그 다음 경미한 착오 3가지, 시가 수량 부족. 이거는 뭐 별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소유권 귀속. 소유권자를 착각했다. 이것도 중요 부분이라 안 봅니다. 갑의 집인 줄 알고 샀는데 갑다시의 집이더라. 이 중요 부분 아니야.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땐 중요한데 그거는 담보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갑의 집인 줄 알고 샀는데 갑다시의 집이더라.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그때는 담보 책임으로 묻습니다. 그 다음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자, 여기 앞으로 잠시만 한번 보세요. 앞으로. 자, 지금 갑이 착오를 해가지고 3억짜리를 1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3억짜리를 1억에. 그러면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죠. 맞죠? 착오로 인하여 손해를 받죠. 손해를 받기 때문에 취소해서 손해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착오 취소가. 그래서 갑은 착오를 해가지고 3억짜리를 1억에 팔아넘겼다. 2억을 손해봤다. 불이익을 봤다. 그래서 취소해서 그 불이익을 다시 찾아오려고 한다. 이게 착오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갑이 1억짜리를 착오를 해가지고 3억으로 팔았다. 그래서 나는 취소하겠다. 돌아도 한참 돌았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럼 이 경우는 한번 봅시다. 갑이 착오를 함으로써 보통은 손해를 보는데 여기는 착오를 해가지고 손해를 봤습니까? 이익을 봤습니까? 이익을 봤죠. 그럼 이 경우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말고 잘 봐라. 잘 봐. 예를 들어서 생각해라. 예를 들어서 통상의 경우에는 3억짜리를 착오로 해가지고 1억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취소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꾸로 1억짜리를 착오 해가지고 3억에 팔았다. 이거는 착오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득을 받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원칙인데 그때는 중요 부분인데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단 말이야. 오히려 이익을 봤어. 이런 경우는 중요 부분이다. 경미하다. 경미하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귀속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2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과실 여부에 관한 판례는 크게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공장부지 사건, 상호 신용금고 담보 설정 해지 사건. 거기에는 중과실을 인정했고 고려 청자 사건, 중개업자 개입 사건 등에는 부정했다. 그 중에서 방과로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상호 신용금고 담보 설정 해지 사건. 그러니까 공장부지 사건하고 고려 청자 사건은 그냥 외우시면 좋습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관청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관청이 알아보지 않고 덜렁 사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중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중과실이 있으니까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공장부지 사건은 중과실을 인정했고 고려청자 사건은 중과실을 부정했다. 고려청자입니다. 또 어떤 인간처럼 이조백자 사건은 없습니까? 네. 그런 거는 시험에 안 옵니다. 판례는 정확하게 고려청자 사건입니다. 자, 상호 신용금고 담보 설정 해지 사건 여기는 긍정했다. 상호 신용금고 담보 설정 해지 사건. 자, 그거만 한번 볼까요? 판례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지 그 알고 이제 딱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면 좋다. 자, 이 갑이 농협입니다. 농협이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을 보고 담보를 설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을에게는 재산이 없어. 담보가 없어. 그런데 이 병이 상호 신용금고가 있다. 상호 신용금고. 있다. 을은 상호 신용금고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을이 병한테 찾아가가지고 농협 앞으로 좀 담보를 설정해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호 신용금고에서 을을 고려해서 알았다. 담보 설정을 해주겠다. 어디에다가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이렇게 보증서. 이렇게. 그래서 농협에서는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상호 신용금고가 발행한 이 보증서에다가 담보를 잡습니다. 담보 설정을 딱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십시오. 그 판례는 한 줄 해놨지만 이게 복잡한 판례입니다 원래. 그래서 농협에서 을에게 1,000만 원 대여하면서 그죠? 을하고 거래하고 있는 상호 신용금고의 보증서에다가 담보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을이 2분의 1을 갚았습니다. 갚았다. 자, 물어봅시다. 을이 농협에다가 반을 갚으면은 담보를 해지해야 됩니까? 아직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농협의 직원이 착오를 해버렸습니다. 다 갚은 줄. 뭐였냐? 담보 설정을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해지 통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협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 갚은 줄 알고 담보를 해지해버렸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나는 중요 부분 착오했다. 중요 부분을 착오했다. 그리고 중과실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해지 통지를 다시 뭐 하겠단 말입니까? 취소하겠다. 착오에 의해서 이래 했단 말이에요. 이게 법원에서 받아줬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농협의 직원이 다 갚은 줄 알고 담보 설정을 해지를 해버렸어. 잘못 해지했죠. 이런 경우에 농협에서는 나는 중요 부분에 착오했다. 중과실이 없다. 그래서 이 해지를 취소하겠다. 이게 받아졌을까 했을 때 결국 중요 부분이다. 이거는 통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과실이 있냐 없냐 이랬을 때 중과실이 있다고 판례가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허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있다. 왜 그럴까요? 농협이다.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이다 이게. 만약 갑이 금융기관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그러면 중과실을 인정 안 합니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착각하는 것은 뭐다 말입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뭐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허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호 신용금고 담보 설정 해지 사건 등에는 중과실을 긍정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동교의 착오는 제가 예를 들어 놨네요. 동교의 착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교의 착오 표시를 딱 해가지고 99%가 사례 문제,
케이스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사례 문제, 케이스 문제로 출제가 된다. 어른 갑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암소 한 마리를 새끼를 베고 있는 것으로 알고 무려 1,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다. 보통 1,000만원 정도 하는데 새끼 뺏으니까 1,500만원 주고 매매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새끼를 가진 것이 아니고 흡배가 부른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 어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게 동계의 착오입니다. 동계의 착오. 자, 동계의 착오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동계의 착오. 우리가 보통은 법률 행위의 착오라 하는데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계의 착오. 동계의 착오. 자, 좀 전에 연습 한번 해봅시다. 갑이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 을이 삽니다. 얼마에 샀습니까? 1,500만원. 매매. 1,500만원에 샀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얼마 정도 하는데? 1,000만원. 1,000만원 정도 시가인데 새끼 뵌 줄 알고 샀다. 1,500만원에 샀다. 그래서 소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소가. 옛날엔 제가 강의할 때 소도 그렸습니다. 칠판에. 소도 직접 그렸는데 학생들이 자꾸 소가 아니고 돼지입니다. 이래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한자로 바꿨습니다. 소. 자, 그래서 배가 이제 이게 소가 배가 볼록해 지금. 볼록하다. 배가. 그래서 저는 새끼 뱉다. 그것도 딱 배의 모양을 보니까 황송아지야. 황송아지. 그래서 500만원 더 주고 딱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새끼 뱉더라 헛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매매 자체에 착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매 자체. 매매는 안 했죠. 1,500에 그 소에 대해서 매매를 했으니까 착각이 없어. 근데 매매를 왜 했습니까? 새끼 뵌 줄 알고. 그래서 매매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른 동기에 착오를 한 것입니다. 동기에 착오. 자, 동기에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게 동기의 착오입니다. 취소할 수 있겠느냐? 얼마를 지금 어리 손해보고 있습니까? 500만원. 그 취소해가지고 빨리 1,500만원 찾아오고 소를 돌려주고 이래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동기의 착오는 첫째, 여기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과 실이 없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또 더 있어야 됩니다. 자, 동계의 착오는 원칙은 취소 못해요. 헛배 부른 줄 지가 파악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새끼 뵌 줄 알고 헛배인데도 새끼 뵌 줄 알고 덜렁 샀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어리에게 잘못이 있지.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예외적으로. 예외가 뭡니까? 동기가 표시됐을 때 표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동기가 표시됐을 때. 동기가 표시되면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른 새끼 뵌 줄 알고 500만원 더 얹어서 1,500에 샀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끼를 뺀 게 아니고 헛배더라. 동계착오 맞죠?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동기 표시가 무슨 말입니까? 을이 갑한테 말을 합니다. 갑아, 네 소 보니까 배 부르네. 황송아지 뵌 것 같네. 그래서 황송아지 뵌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황송아지를 뵌 걸 포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을이. 그러면 을이 말을 하면 갑은 무슨 생각합니까? 절마는 새끼 뵌 줄 알고 1,500에 파는구나. 나중에 새끼 뵌 게 아니라면은 다시 매매가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 갑은 그때는 각오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되면은 취소할 수 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왜 500만 원 더 주고 사는지를 갑에게 밝혔다.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표시를 안 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때는 표시를 안 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 즉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자, 을이 새끼를 뵌 것으로 착각을 한 이유가 뭐예요? 갑 때문에. 아니, 갑이 을한테 을아, 소배 잘 봐라. 저 배가 장난이 아니다. 황송아지 들었다. 알겠나? 갑이 계속 을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을은 갑으로부터 유발받아 가지고 새끼를 뵌 줄 착각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을에게 잘못이 있다, 갑에게 잘못이 있다. 갑에게. 그때는 을이 동기를 표시하지 않아도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봅시다.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딱 그러면은 우선 제일 먼저 동기가 표시됐냐 안 됐냐를 잘 봐란 말이야. 자, 동기가 표시됐다.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동기가 표시 안 됐어. 동기가 표시 안 됐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을 혼자서 착각했다. 그러면은 취소할 수 없다. 갑 때문에 착각했다. 취소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동기가 표시됐냐 안 됐냐를 잘 찾아라. 아시겠죠? 표시된 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아저씨처럼 표표표 하지 말고 동기가 표시된 취지를 찾아라 이 말이지 표자를 찾아라 그 말 아니란 말이야. 표자 찾는다고 난립니다. 표도 없는데. 그래서 동기가 표시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기가 표시 안 됐다고 판단되면 뭐? 을 혼자서 원맨쇼로 착각했다. 갑 때문에 착각한 것이 아니고 을 지 혼자 그냥 배를 보고 새끼를 bes을 것이다. 지 혼자서 원맨쇼로 착각했다. 취소할 수 없다. 갑 때문에 갑으로부터 유발받아서 착각했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연습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1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